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IOC가 대한민국에게만 특별 표준 인증을 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관람객을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했다. 모두가 화려함으로 경쟁할 때 오히려 한국이 쉼터를 만들었더니 지친 선수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강대국들의 반응은 당혹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쏟았는데 한국은 마음을 쏟았다니. 일본은 20년 전 자신이 제안했다가 버려진 아이디어가 한국 손에서 세계 표준이 된 걸 보고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편안함의 손을 잡은 대한민국. 그 선택이 올림픽 운영 역사를 바꾼 충격적인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날 밤 통제실 경보가 울렸습니다. 내일이 개막인데 우리 하우스가 비어버릴 수도 있다는 보고였죠. 저는 한국을 탓했습니다. 저쪽은 시끄럽게 사람만 모으는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화면을 확대하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저건 제가 20년 전에 찢겨나간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국이 훔쳤다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틀리지 않은 사람이 되니까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말해주더군요. 진짜 무서운 건 한국이 아니라 제가 죽여버린 제 꿈이라는 걸. 2026년 2월 5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제 펜하우스 지하 통제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죠. 저는 사토 아유미 45살. 이 프로젝트의 총괄 PM이자 20년간 일본 브랜딩 업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제 꿈을 몇 번이나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사토 디렉터님, 이거 좀 보세요. 나카무라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41살의 현장 운영 매니저인 그는 언제나 불안한 표정을 달고 살았죠. 숫자에 약하고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목소리엔 진짜 긴장이 묻어났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예약 현황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관의 예약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죠. 내일이 개막식인데 벌써 이틀치 예약이 다 찬 상태였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 거죠. 저는 최대한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국적별 통계를 보면 유럽인이 절반 넘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카무라의 말에 저는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죠. 한국은 체험이랑 이벤트로 사람을 모으는 거니까요. 우리처럼 품격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제가 내뱉은 말은 사실 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이 회의 때마다 반복하던 문장이었죠. 62살의 그는 전직 관료 출신으로 제팜하우스 운영위원회의 실세입니다. 그는 품격이라는 단어를 마치 종교처럼 신봉했어요. 사토상. 뒤에서 구로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일 개막인데 우리 쪽 예약은 어떻습니까? 절반 정도 찼습니다. VIP 라인은 거의 다 채워졌고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구로다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반 관람객 말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면이 중요해요. 한번 흔들리면 끝입니다. 그의 말투엔 단호함보다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챘죠. 구로다는 과거의 국제 행사에서 한 번의 실수로 조직이 무너지는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사카모토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55살의 재무 담당인 그는 항상 계약서 냄새를 풍겼죠. 스폰서 VIP 명단입니다. 내일 오전 11시까지 30명이 옵니다. 만약 빈자리가 보이거나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그는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계약 파기.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인생이 걸린 마지막 기회였어요. 실패하면 그의 경력도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일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오자키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44살의 의전 담당인 그녀는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프로토콜을 철저히 지켜서 큰 사고를 막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그녀는 규칙을 어기는 걸 상상도 못합니다. 촬영 규정과 동선 안내를 더 강화했습니다. 일반 관람객이 VIP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표지판도 추가했고요. 오자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도 불안한 거예요. 규칙을 더 만들수록 안전해진다고 믿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나카무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쪽은 대기 분산 앱을 쓴다던데요. QR로 순번받고 알림 오면 오는 방식이라서 줄이 길어도 사람들이 편하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구로다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품격이라는 건 통제입니다. 우리가 흐름을 만들고 관람객은 그걸 따라야 해요. 한국처럼 사람들을 흩어놓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말을 20년간 해왔으니까요. 한국관 조감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카무라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그냥 확인 차원이었죠. 하지만 화면을 확대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드리멀, 관람객이 직접 메시지를 붙이는 벽, QR 대기 시스템, 알림으로 사람을 분산시키는 동선, 쉬는 자리, 의자와 간단한 음료 스테이션, AI 컬러 체험, 복잡한 서버 없이 로컬 분석으로 돌아가는 간단한 구조. 저건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전 저는 똑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일본 문화관을 박물관이 아니라 광장으로 만들자고요. 사람들이 쉬고 웃고 메시지를 남기는 공간. 하지만 상사는 그 제안서를 찢으며 말했죠. 천박합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입을 다물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꿈을 죽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화면 속엔 제가 죽인 꿈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다 흔한 아이디어예요. 저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떨림을 감출 순 없었죠. 그래도 사람들은 저런 걸 좋아하잖아요. 나카무라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사람들은 품격을 몰라. 저는 폭발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통제실을 가득 채웠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니터를 끄고 싶었어요. 저 화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우리가 이깁니다. 구로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품격은 시간이 지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화면 속 드리머리 보였고 귀를 막으면 20년 전 찢어진 제안서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이 훔쳤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틀리지 않은 사람이 되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훔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버린 걸 주워서 세상에 다시 살려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구로다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재팬하우스 3층 VIP 라운지였어요. 창밖으로 밀라노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구로다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거든요. 사토상, 앉으세요. 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구로다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파일 표지엔 2012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런던 올림픽 당시 일본관 운영 보고서였죠. 그때 사고가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이야기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구로다가 직접 관여했던 프로젝트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재앙이었습니다. 구로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손이 파일을 쓰다듬었죠. 마치 오래된 상처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는 개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촬영하고 SNS에 올리게 했죠. 그게 홍보가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신문 스크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관람객이 전시물을 만지다가 깨뜨렸습니다. 그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서 전 세계로 퍼졌어요. 댓글은 잔인했습니다. 일본은 관리도 못한다. 품격이 없다. 삼류국가다. 구로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그가 감정을 드러내는 걸. 그 사건 이후 스폰서 3곳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저는 책임자로서 모든 걸 뒤집었었죠. 승진은 물 건너갔고 3년간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품격이라는 건 통제입니다.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한 번의 실수가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구로다의 품격은 신념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다시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는 방어막이었죠. 그래서 이번엔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촬영도 통제하고 동선도 통제하고 모든 걸 우리가 관리해야 해요. 구로다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토상도 아시잖습니까? 한번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20년 전 저는 혁신안을 냈다가 천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꿈을 죽여야 한다는 걸 배웠죠. 한국은 위험합니다. 구로다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한국관 건물이 보였어요. 저들은 통제 없이 운영합니다. 관람객을 믿는다는 허황된 생각으로요. 분명 사고가 날 겁니다. 그때 우리의 품격이 빛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망해야 제가 옳은 사람이 되니까요. 오후에 팀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카모토가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VIP 응대 매뉴얼입니다.
스폰서 관계자들은 별도 라운지로 안내하고 일반 관람객과 동선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그럼 일반 관람객은 어디로 가나요?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대기하다가 예약 시간에 맞춰 입장합니다. 단, VIP 일정과 겹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카모토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숫자였습니다. 일반 관람객 100명보다 스폰서 1명이 더 값어치 있었죠. 대기 공간에 의자라도 더 놓으면 어떨까요? 나카무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공간이 비좁아 보입니다. 품격이 떨어져요. 오자키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규정을 읽어내려갔어요. 안전규정 14조. 동선상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 인원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의자를 늘리면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서 혼잡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예약 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그게 질서예요. 오자키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규칙이 사람을 지킨다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쪽은 대기 분산 시스템을 쓴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기다리니까 불편이 적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구로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품격이란 건 통제입니다. 사람들을 흩어놓으면 관리가 안 돼요. 만약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논리에 익숙했으니까요. 한국은 시끄럽게 사람만 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품격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제 역할을 한 겁니다. 한국을 깎아내림으로써 우리를 정당화하는 역할.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공허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한국관이 보였어요. 건물 앞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 있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알림이 오면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저들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쉬고 있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품격을 지키는 거야. 한국은 그걸 모르는 거고. 하지만 그 말을 100번 되뇌어도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관 자료를 다시 봤어요. 조감도, 운영계획, SNS 게시물들. 모든 게 편안함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편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구조였죠. 이건 내가 꿈꿨던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똑같은 걸 제안했어요. 사람들이 쉬고 웃고 자유롭게 즐기는 공간. 하지만 상사는 말했죠. 일본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품격이 없어요. 저는 그날 이후 품격을 외쳤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제 꿈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한국을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한국관 조감도를 다시 열었습니다. 확대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들었어요. 마치 오래전 버린 일기장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드리멀 섹션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람객들이 메시지를 적어붙이는 벽. 시뮬레이션 이미지엔 이미 수십 개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한국어 여러 언어로 빽빽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 너무 따뜻해요. 올림픽 정신이 여기 있네요. 저는 손으로 화면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지만 뭔가 뜨거운 게 가슴에서 올라왔어요. 20년 전 제 제안서에도 똑같은 섹션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월이라고 이름 붙였었죠. 사람들이 서로에게 응원을 남기는 공간. 일본 문화관이 일방적인 전시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상사는 제안서를 찢으며 말했습니다. 관람객이 낙서하는 걸 전시하자고요? 품격이 없어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저는 너무 약했으니까요. 다음은 QR 대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조감도엔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하는 관람객 일러스트가 있었어요. 화면에 대기 순번이 뜨고 알림을 받으면 다시 오는 방식. 그동안 사람들은 근처 카페나 광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이것도 내 아이디어였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제안서엔 스마트 대기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당시엔 QR코드 대신 문자 알림을 생각했지만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을 줄 세우지 말고 자유롭게 시간을 쓰게 하자는 것. 하지만 그때 재무 담당자가 말했죠. 시스템 구축 비용이 너무 듭니다. 그냥 번호표 뽑으면 되는데 왜 이런 걸 합니까? 저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숫자 앞에선 늘 무력했으니까요. AI 컬러 체험 코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로 개인 맞춤 색상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조감도를 보니 대규모 서버가 필요 없이 로컬 분석으로 돌아가게 설계돼 있었어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이건 내가 오래전에 생각했던 개인화 체험이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제안서엔 당신만의 일본 찾기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간단한 취향 테스트로 전통 색상이나 공예품을 추천해주는 방식. 지금 한국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았죠. 하지만 그때 의전 담당자가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 흔한 아이디어야. 요즘엔 다들 이런 거 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제 몸이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나카무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디렉터님, 한국관 SNS 보셨어요? 벌써 게시물이 1000개 넘었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뜨거워요. 저는 SNS를 열었습니다. 한국관 공식 계정엔 드리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실제로 관람객들이 붙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아직 개막 전인데도 프리뷰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와, 진짜 사람 중심으로 만들었네요. 다른 나라 하우스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람들은 품격을 몰라. 저는 구로다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시끄럽게 사람만 모으는 거야. 저건 진짜가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카무라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디렉터님, 한국 쪽 예약이 사흘치까지 다 찼대요. 지금 대기자만 2000명 넘었다고. 그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카무라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죄송합니다. 그냥 알려드리려고. 그래도 사람들은 곧 지루해질 거예요. 한국은 깊이가 없으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구로다의 문장이었죠. 저는 그의 말을 베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반응을 보면 사람들은 쉬운 걸 좋아해요. 품격은 모르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카무라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제 거짓말이 들킬까봐. 오후에 마리용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프랑스관 디렉터인 그녀는 항상 관찰자처럼 모든 걸 지켜봤어요. 사토, 내일 재미있겠어. 개막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지 궁금하네. 프랑스관도 준비 잘하셨죠? 우리? 그냥 평범하게 했어. 근데 한국 쪽은 진짜 신경 많이 썼더라. 어제 프리뷰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편해 보이더라고. 마리용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편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품격도 중요하죠. 품격? 사토, 요즘 사람들은 품격보다 경험을 원해. 그게 트렌드야. 트렌드는 변해요. 맞아. 근데 사람 마음은 안 변해. 사람들은 따뜻한 데로 가거든. 마리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도발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따뜻하다고요? 그건 그냥 전략이에요. 전략이든 뭐든 사람들한테 먹히면 이기는 거잖아. 마리용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창밖을 봤어요. 한국관 건물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한 거야. 저들은 도둑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훔치지 않았어요. 저들은 제가 죽인 꿈을 주어서 세상에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지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2026년 2월 6일 개막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한국관 조감도가 보였거든요. 제 펜하우스는 완벽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입구의 전통 문양 장식은 정교했어요. 오자키가 직접 확인한 의전 안내판들은 1mm의 오차도 없이 배치됐죠.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오자키가 체크리스트를 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VIP 라인과 일반 라인 분리 확인, 촬영 구역 표시 완료, 안전 요원 배치 완료. 좋습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 정각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8시 30분. 30분 후면 문이 열립니다. 구로다 고문님은 VIP 라운지에서 스폰서 관계자들과 대기 중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9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1시간은 괜찮았습니다. 프레스와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전시물 앞에서 감탄하는 목소리도 들렸죠. 역시 일본답네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우리가 맞았어. 품격이 통하는 거야. 하지만 10시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관람객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안내 데스크엔 직원들만 서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쓸쓸해 보였어요. 나카무라, 예약 현황 확인해봐요. 예약은 됐는데 실제로 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취소율이 40% 넘어요.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죠? SNS를 보니까 사람들이 입장 규정이 복잡하다고 해요. 촬영 제한도 많고 VIP 시간대엔 일반인은 못 들어간다는 것도 불만이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사카모토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VIP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일반 관람객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대요. 마치 영업 안 하는 것 같다고. 뭐라고요? 스폰서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다른 하우스들은 활기차던데 여기만 조용하다고. 이래서야 홍보 효과가 없다고 하시네요. 사카모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의 목에 핏줄이 섰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한국관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줄을 서 있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근처 광장에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알림이 오면 일어나서 입구로 걸어갔죠. 저들은 기다리는 게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저들은 쉬고 있어요. 대기가 아니라 휴식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관 입구엔 대형 스크린이 있었어요. 실시간 대기 순번이 표시됐고 예상 시간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확인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죠. 입구 옆엔 간이 벤치도 있었어요. 노인과 아이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가서 물을 건네는 모습도 보였죠. 줄이 긴데도 싸움이 없어. 나카무라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 재팬하우스는 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하지만 입구를 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한 커플을 붙잡고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재팬하우스 들어가지 않으세요? 아, 거기요? 규정이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사진도 마음대로 못 찍는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지정구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지정구역이요? 그냥 한국관처럼 편하게 하면 안 되나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VIP 시간대엔 일반인 못 들어간다고 하던데 우린 그냥 편한 대로 갈래요.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한국관을 봤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관람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죠. 웃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사람이 쉬고 있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재팬하우스는 관람객에게 감탄을 요구했어요. 조용히 전시를 보고 규칙을 지키고 품격 있게 행동하라고. 하지만 한국관은 호흡을 만들었습니다. 쉬어도 되고 웃어도 되고 자유롭게 시간을 써도 되는 공간. 디렉터님, 나카무라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구로다 고문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3층으로 올라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회의실엔 구로다, 사카모토, 오자키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방문객 숫자입니다. 사카모토가 자료를 내밀었어요. 오전 230명, 오후 현재까지 190명. 예약 대비 실제 방문율 58%. 한국은요? 구로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1,500명 넘었습니다. 예약이 계속 밀려서 내일 것까지 마감됐다고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자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시는 완벽합니다. 의전도 완벽하고요. 규정도 다 지켰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광장을 만들었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구로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쉬러 오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국은 사람들을 세워놓지 않아요. 알림으로 분산시키고 앉을 자리를 주고 편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건 품격이 없어서 그래요. 구로다가 손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대표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이대로 비어있는 게 품격입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구로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의 손이 서류를 구겼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겁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국관 건물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줄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휴대폰 알림 소리에 깼어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화면엔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죠. 나카무라였습니다. 디렉터님, 큰일 났습니다. 영상 좀 보세요. 링크를 열었습니다. 틱톡 영상이었어요. 업로드한 사람은 줄리아 로시, 밀라노에서 활동하는 20대 중반의 현지 크리에이터였죠.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 vs 파티 올림픽 하우스 비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은 재팬하우스 로비에서 시작됐어요. 대리석 바닥, 조용한 분위기, 멀찍이 서 있는 직원들. 배경음악은 느린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화면엔 자막이 떴죠. 아름답지만 숨이 막혀요. 다음 장면은 입구였어요. 규정 안내판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촬영 제한, VIP 전용 시간, 복잡한 예약 절차. 규칙이 너무 많아요. 마치 시험 보러 가는 기분. 카메라가 빈 로비를 비췄습니다. 직원 한 명이 혼자 서서 기다리는 모습. 자막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관이었어요. 경쾌한 케이팝 음악이 깔렸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관람객과 하이파이브하는 장면. 웃는 얼굴들. 드리멀에 메시지를 붙이는 사람들. 여기선 숨 쉴 수 있어요. 다음은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커피 마시는 노부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기다리는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대기 화면이었어요. QR코드로 순번받고 알림 기다리는 시스템. 줄이 길어도 화 안 나요. 자유니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회수를 봤어요. 200만. 하룻밤 사이에. 댓글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본관 진짜 우아하긴 한데 너무 빡빡해 보여요. 한국관 가고 싶다. 저기가 진짜 올림픽 정신 아닌가요? 장례식 비유 키읔 근데 맞는 말이네요. 품격도 좋지만 사람 대접도 해줘야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샤워도 안 하고 재팬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통제실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구로다, 사카모토, 오자키, 나카무라. 맞습니까? 구로다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통제 없이 운영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우릴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조롱한 건 한국이 아니라 이탈리아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결과가 이렇잖아요. 사카모토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폰서 세 곳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다고. 내일까지 개선안 안 나오면 계약 재검토한다고 하네요. 그의 얼굴이 새하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경력이 걸린 겁니다. 이거 망하면 저도 끝나요. 우리 모두 끝납니다. 오자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규정을 풀면 됩니까? 촬영 자유롭게 하고 VIP 시간대 없애면 됩니까? 그러면 안전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프로토콜 지키려고 3개월 준비했습니다. 한 번 사고 나면 전부 제 책임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리용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사토 봤어? 마리용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영상 말이에요? 네, 봤습니다. 이건 이제 트렌드가 됐어. 밀라노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해. 트렌드는 지나갑니다. 맞아. 근데 이건 안 지나갈 거야. 마리용이 진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느낀 거거든. 한국과는 편하고 일본과는 불편하다고. 그게 거짓말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토, 너 똑똑한 사람이잖아. 이제 선택해야 해. 계속 품격만 외칠 거야? 아니면 사람들 말을 들을 거야? 저는 생각해봐. 난 응원할게. 마리용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로다가 회의 테이블을 쳤어요.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해요. 무슨 보고서요? 실패 원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잘못으로 쓰면 안 돼요. 구로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돌려야 합니다. 한국의 과도한 마케팅, 현지 크리에이터의 편향된 비교, SNS의 왜곡, 이런 식으로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나카무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사카모토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방문객 수도 집계 방식을 바꿔서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VIP와 일반을 합산하고 체류 시간을 품질 지표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쪽이 체류 시간은 길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길죠. 나카무라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그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끝납니다. 거짓말로 덮으면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사카모토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입을 다물었어요. 구로다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토상,
내일까지 보고서 작성하세요. 우리가 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국이 얄밉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입이 말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속 한국관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드리멀, 쉬는 의자, 하이파이브, QR 대기. 그건 20년 전 제가 제안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제가 죽인 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이 세계를 웃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미워하는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죽인 제 자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청바지와 검은색 모자로 변장했어요. 제 펜하우스 로고가 있는 옷은 전부 벗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이게. 한국관은 밤 9시까지 운영했어요. 저는 8시에 도착했습니다. 입구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캐주얼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방문 감사합니다. QR 스캔하시면 순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는 웃으며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QR코드를 찍었어요. 3번 터치하니까 예약이 끝났습니다. 화면에 순번과 예상 대기 시간이 떴죠. 현재 20분 정도 걸립니다. 알림 가면 다시 오시면 돼요. 근처에 카페도 있고 저기 벤치에서 쉬셔도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하이파이브.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었죠. 짝. 그 짧은 접촉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20년간 쌓아온 긴장이 스르륵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환대구나. 규정도 격식도 통제도 아닌 그냥 순수한 환대. 알림이 왔을 때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입구로 가자 다른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내부는 밝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드리멀이었어요. 벽 전체가 포스트잇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러 색깔, 여러 언어. 사람들이 직접 쓴 메시지들.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우리 딸이 피겨 선수예요. 여기서 힘 얻어요. 올림픽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중심이니까. 저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전 제 제안서에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메시지 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응원을 남기는 공간.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직원이 포스트잇과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펜을 쥐었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 충분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을 내려놓고 다음 구역으로 갔어요.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간이 테이블엔 믹스커피 디스펜서가 있었어요. 안내문이 간단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노인도 아이도 선수처럼 보이는 젊은이도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죠.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좋죠? 다리 아팠는데 앉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우린 쉬고 싶다가 1등이라서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름표엔 이도현 운영총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약 설문 돌렸을 때 1위가 뭔지 아세요? 이도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편하게 쉬고 싶다. 이게 1위였어요. 사람들은 전시를 보고 싶은 것만큼 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린 의자를 뺄 수 없었어요. 커피도 빼지 못했고요. 품격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이도현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혹시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엔 강민재 기획단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토 디렉터님 맞으시죠? 저는 숨이 멎었어요. 어떻게?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렉터님 팬이었어요.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인터뷰 기억하세요? 일본 문화관을 박물관이 아니라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거.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 인터뷰를 보고 저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이건 네. 디렉터님이 버린 아이디어들을 주워 살린 겁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훔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죽인 걸 우리가 살린 겁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도현이 다가왔어요. 디렉터님,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20년 전 당신이 옳았습니다. 다만 조직이 당신을 죽인 거예요. 그만해요. 저는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계속 품격을 외칠 건지 아니면 당신의 꿈을 되찾을 건지. 강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적이 아닙니다. 당신 편이에요.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죽인 거예요. 제 꿈을 살려고. 알아요. 강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살려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AI 컬러 체험, 문화 포토존, 선수 응원 게시판, 모든 게 제 제안서 속 그림들이었어요. 한국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시공자였어요. 제가 그린 설계도를 현실로 만든 사람들. 밤 9시, 저는 한국관을 나왔습니다. 손에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강민재가 건넨 거였어요. 한국에선 이걸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펜하우스를 바라봤어요. 텅 빈 대리석 로비가 보였습니다. 아름답지만 차가웠어요. 품격은 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고 따뜻했습니다. 마음 같았어요. 다음 날 밤, 저는 호텔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관에서 본 것들, 강민재의 말들, 제 지난 20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힘든 하루셨나 봐요. 돌아보니 2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일본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당신은 나카타 렌입니다. 스노보드 선수예요. 그가 라면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이었죠. 한국 라면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한국관에서 받은 거예요. 나카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선수들한테 간식을 줘요. 공짜로. 그냥 쉬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펜하우스도 갔어요. 우리나라니까. 나카타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거긴 어떻게 말해야 하나. 너무 빡빡해요. 빡빡하다고요? 네. 들어가자마자 규칙 설명하고 여기 가지 마라. 저기 만지지 마라. 사진도 저기서만 찍으래요. 나카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쉬고 싶은데 거긴 더 긴장돼요. 마치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감옥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감옥이라고요?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 근데 진짜 그래요. 품격 있고 아름답긴 한데 숨 쉬기가 힘들어요. 나카타가 라면을 다 먹고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국과는 달라요. 거긴 그냥 편해요. 앉아도 되고 웃어도 되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선수촌보다 거기가 더 쉬어져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제 펜하우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수들도 쉬고 싶거든요. 나카타가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감옥.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자랑하려고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제 펜하우스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구로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폰서 두 곳이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사카모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지 타격이 크다고. 다른 하우스로 옮긴대요. 이게 다 한국 때문이야. 구로다가 테이블을 쳤어요.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제 한국관에 갔습니다. 뭐라고요? 구로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봤어요. 왜 사람들이 거길 가는지. 거긴 쉼터예요. 우린 박물관을 만들었고요. 사토상, 정신 차리세요. 구로다가 다가왔습니다. 우린 일본을 대표합니다. 품격을 지켜야 해요. 품격이 뭡니까? 제가 소리쳤어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품격입니까? 선수들조차 감옥 갔다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나카타렌. 우리 국가대표가 그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로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 개인이 바로 우리가 위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토상. 구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오늘 안으로. 무슨 보고서요? 실패 분석 보고서. 하지만 우리 잘못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럼요?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겁니다. 한국의 과도한 마케팅, SNS 왜곡, 현지 여론의 편향. 구로다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방문객 숫자도 조정하세요. VIP와 일반을 합산하고 체류 시간을 품질 지표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관점입니다.
사카모토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아니면 우리 다 끝나요. 저도 끝납니다. 오자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프로토콜 책임자로서 이 실패는 제 경력에 흠이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카무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책임이 두려워서, 미래가 두려워서. 구로다가 제 앞에 섰습니다. 사토상,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너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협박 같았지만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구로다도 공포에 잡힌 사람이라는 걸. 20년 전 실패의 기억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시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는 모든 걸 통제했습니다. 사람도, 규칙도, 진실까지도. 고문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우시죠? 구로다의 눈이 흔들렸어요. 또 실패하면, 또 조롱당하면 견딜 수 없으시죠? 그건 저도 똑같았어요. 20년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두려움으로 만든 품격은 가짜예요. 사토상, 전 더 이상 거짓말 못합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진실을 쓸 겁니다. 우리가 왜 졌는지. 구로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넌 끝이야. 알아요. 하지만 계속 거짓말하면 제가 끝나요. 제 안에서.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구로다가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2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미화 보고서와 진실 보고서. 미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재팬하우스는 품격과 전통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으나 외부 마케팅 환경과 SNS 왜곡으로 인한 여론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방문객 만족도는 높았으나 젊은 층의 피상적 선호로 인해 숫자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거짓말로 가득했습니다. 삭제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떨렸습니다. 이 파일을 지우면 저도 끝날 수 있어요. 구로다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사라졌어요. 20년 침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진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어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재팬하우스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품격을 외쳤지만 사실은 통제였습니다. 실수가 두려워서, 조롱이 두려워서 우리는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촬영 제한, 입장 제한, VIP 우선. 모든 규정은 안전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불편이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QR 대기로 시간을 돌려주고 의자로 쉼을 주고 하이파이브로 온기를 나눴습니다. 숫자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마음에서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제는 제 꿈을 제 이름으로 씁니다. 사직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간단했어요. 20년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믿는 방식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쉬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수신인 구로다, 사카모토, 오자키, 나카무라, 본사. 손가락이 발송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정말 보낼 거야?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보내면 끝이야. 경력도 평판도 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관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드리머에 붙은 메시지들. 쉬는 의자에 앉은 할아버지. 하이파이브하는 직원. 라면 먹으며 웃는 나카타. 그리고 강민재의 말.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조직이 당신을 죽인 거예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클릭했어요. 발송. 이메일이 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20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IOC 위원장 커스티 코번트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우스 운영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관람객 경험, 안전, 접근성입니다. 특정 하우스가 보여준 대기 분산 시스템, 쉼터 공간, 쌍방향 소통 구조는 앞으로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정 국가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 중심 운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커스티의 말이 뉴스로 퍼졌어요. 재팬하우스 팀은 침묵했습니다. 구로다가 저를 불렀어요. 정말 이럴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넌 끝이야. 업계 어디서도 못 써. 알아요. 저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제 방식으로 살 겁니다. 구로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엔 분노보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품격이 무너졌다는 걸.
공항으로 가는 길 강민재가 연락을 했습니다. 보고서 봤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냥 진실을 쓴 것뿐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강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한국 오세요. 같이 일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공항 카페에서 믹스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주세요. 직원이 웃으며 만들어줬어요. 달고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날아오를 시간이었습니다. 20년간 갇혀있던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프로필에 썼어요. 사람이 쉬는 공간을 만듭니다. 박물관이 아니라 집을.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꿈을 죽였습니다. 오늘 다시 살립니다. 사진 한 장을 첨부했어요. 믹스커피 한 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기다렸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 같았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 품격은 통제가 아니라 온기라는 것.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쉬게 하는 게 진짜 대접이라는 것. 저는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이번엔 제 이름으로, 제 꿈으로, 제 방식으로 사람이 쉬는 집을 만들러 갑니다.